16번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차입자들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요거 옳은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저당 유동화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용보증 업무도 있습니다. 그 신용보증 업무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주택연금 보증이 있죠. 거기 이제 5번이죠. 5번 지문. 고령자들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보험 성격의 대출금융상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거죠. 근데 위에 2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 2번은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다음에 3번 지문에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 1차 주택저당대출 시장이란다. 1차 시장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진 대출이 대출되는 그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은 2차 시장이 되는 거죠. 다음은 4번 지문은 2차 주택저당대출 시장은 특별목적회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자금 공급시장이죠. 자금 공급시장이 2차 시장이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7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로 짝지은 것은 했죠. 혹시 이거 1번과 3번 중에 헷갈리다가 1번 찍지 않으셨나요? 1번 찍었어요? 3번 찍었어요? 또 찍으면 꼭 틀려요. 3번이 정답이 3번이. 제대로 찍었나요? 다른 분들은? 자, 그게 보세요. 일단 기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미연이 들어가야 돼요? 가면 안 돼요? 주택도시기금 관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있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는데 그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관리기관이에요. 관리기관인데 그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관리를 해요. 그 총괄해서 수탁해서 하는 은행이 우리은행. 여러분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돼 있지 않나요? 그거를 총괄해서 하는 은행이 우리은행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은행에서만 가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취급하는 다른 일반 수탁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주택도시기금을 위탁받아서 누가 위탁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토지은행 계정관리. 자, 요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LH공사 하잖아요. 오늘 11번 문제 보세요. 오늘 11번 문제. 11번 문제 5번 지문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거 다 있는데 11번에 5번 지문에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 제도, 그 토지은행 계정을 통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귿 들어가면 안 되죠? 맞아요, 아니요? 자, 그러면 리얼,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이거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과 리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맞잖아요. 그럼 기업과 리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음에서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 대출채권의 평가 및 실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가 및 실사. 그러니까 이게 SLBS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평가 및 실사 업무는 한다고요. 그 발행하는 업무는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는 있는데 그 학자금 대출 채권의 평가 및 실사 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8번은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의외로 이거를 틀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정답이 4번인데요. 위탁관리 방식이잖아요.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한다 또는 종합, 통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자가관리의 장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종합, 통제. 통제도 자가관리가 통제가 더 잘 된다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취득 후 행하는 일체의 운영 유지 활동을 말하고요. 전부 다죠.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하는. 의외로 2번을 체크를 많이 하셨는데, 건물과 부지 간의 관계잖아요. 물리적인 관계예요. 우리 토토건건 이렇게 하잖아요. 토지건물. 물리적 토자결합법이라고 하죠. 토토건건. 토지와 건물 간의 관계는 기술적 부분이에요. 기술적 부분.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가관리 방식의 장점은 시설과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높고 기밀 유지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부동산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대상 부동산의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예방적 유지가 제일 중요하죠. 유지 활동에는 예방적 유지도 있고 또 대응적 유지도 있고, 대응적은 이제 사후적 유지죠. 그 다음에 일상적 유지가 있죠. 늘상 하는 거. 정기적 유지죠. 이게 다 유지 관리거든요. 유지 관리. 유지 관리는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다 기술적 관리에 속하는 거예요. 기술적 관리. 여기 이제 사전적 유지, 여기 사후적 유지, 여기 정기적 유지. 제일 중요한 건 미리 예방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29번인가요? 정답 4번이었고요.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용어를 아셔야죠. 시장 분석하면 뭐예요?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유형에 대한,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등을 분석, 1번이 바로 옳은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의 흡수율 분석은 뭐예요?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또는 지난 1개월간 얼마만큼 흡수됐는지 보는 거 아니에요. 분양 또는 임대됐는지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발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은 지역 경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하면 뭐예요? 어떤 물건 놓고 얘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장성이 있다 없다. 어떤 구체적인 물건이. 그러니까 여기는 그 4번 지문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4번 지문처럼 시장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이 분양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대상 개발 사업 자체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데 3번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거는 지역 경제 분석의 내용이에요. 3번의 내용은 지역 경제 분석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의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인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의외로 또 5번을 체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지역 경제 분석은 앞에 2번 지문이나 3번 지문에서처럼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뒤에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가 뭐예요? 그거는 상권이에요. 상권, 배후지. 그러니까 상권 분석을 지금 5번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30번은, 이 30번은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워낙 많이 했었는데, 일단 1번의 신차지 방식, 차지 방식이죠. 차지 방식은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빌리면은 그 토지 사용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줘야 돼요? 개발업자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빌렸으면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차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 동안 뭐를 줘요? 계약 기간 동안 고액의 지대를 줘요. 지대를.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한다고요. 그럼 계약이 종료됐을 때 이 말이에요. 10년, 15년 또는 20년 계약이 종료됐을 때 지상에 건물이 아직 쓸만한 건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지상에 쓸만한 건물은 돈 받고 팔아야 되죠. 토지 소유자한테.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때.
그게 신차의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많고요. 유상으로 양도하는 유상으로. 그 다음에 2번은 등가 교환 방식이잖아요. 등가 교환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투입 자금 비율로 하는 거예요. 투입 자금 비율로. 그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공유 지분 등기에서 나눌 수도 있고요. 분양 수익금을 나눌 수도 있겠고, 또는 면적을 나눌 수도 있겠고, 이렇게 투입 자금 비율로 여기 키워두고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위탁 방식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개발하려면 토지도 있고, 자금도 있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한 사람한테 다 있으면은 자력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한테 다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하면 되죠. 근데 사업위탁 방식은 토지하고 자금까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하우에 대해서 수수료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노하우. 그러니까 이게 개발업자가 노하우를 제공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명의가 누구 명의로 진행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 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것. 조금 당연히 혼합 방식이죠, 이게. 말 그대로 혼합.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업자에 의해 통제 가능한 것도 있지만 통제 불가능한 것도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 이제 31번은 토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자본시장은 완전하고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이건 뭐 우리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거는 문제 푸는 데는 별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1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토지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죠. 맞는 말이죠. 2번은 토지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자, 위험이 커지면 어떻게 됐어요? 위험이 커지면 가치는 떨어지겠죠. 자, 이거는 이제 요거 생각하면 되는데요.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분의 장래 기대 수익이에요. 위험이 커지면은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위험이 커지면은 요구 수익률이 커지겠죠. 또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커지잖아요. 그러면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이거는 역수관계 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위험이 커질수록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사업 예정지 주변 지역의 토지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말도 안 되고요. 다음에 지대가 상승하면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 지대가 올라가면은 토지 가격은 여기 이제 요거는 이 공식이죠. 이 공식하고 이 위의 공식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이자율분의 뭐예요? 지대. 지가는 이자율분의, 여기는 이제 요구 수익률, 주관적인 수익률이 들어가면 여기가 주관적인 가치가 되는 거고, 여기가 객관적인 이자율이 들어가면은 객관적인 토지가격 지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과 지가 관계는 반비례, 지대와 지가 관계는 비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5번이 모두 틀린 거고요. 다음에 32번은 이제 공업 입지론이죠. 공장 부지 입지 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중간재나 완제품 이런 것들은 시장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제품이 이제 바로 시장에 수출을 해야 되니까 시장 지형 입지를 하고요. 노동 집약적이고 미숙련공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그는 노동 지형 입지를 선호하죠. 이제 저임금 노동력을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기업 조직의 공간적 분업이라든가 공간 연계 등 기업의 조직 구조 변화도 입지 요인으로 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3번 대상 지역의 기업 환경,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지원 등도 부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역별로 막 그 기업들을 유치하잖아요. 왜? LG 같으면 파주에 있나요? 뭐 또 삼성 하면 수원에 있다가 뭐 천안이나 뭐 평택 이런 쪽으로도 공장 이제 더 증설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지방 정부에서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하거나 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도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대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이거는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적게 나가는 거예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원료 무게가 적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원료 무게가 적게 나가면은 어디 근처에? 시장 근처에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뒤에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 입지가 맞아요. 중량 감소라는 게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원료 중량에서 제품 중량으로 가면서. 그러면은 그 폐기물을 그 원료 산지에서 버리고 제품만 싣고 가야지 그 무거운 원료까지 다 싣고 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료 지향 입지.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 때문에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운송비 비중이 적고요. 기술 연관성이 높으며 계열화된 산업의 경우, 자, 계열화된 산업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열화된 산업이 뭔 생각이 떠오르세요? 계열화됐다면? 이게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거는 이제 이 회사에서 부품을 만들면 그 부품을 이용해서 조립해서 이렇게 자동차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열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술 연관성이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일종의 계열화예요. 하림 닭고기 있죠. 하림 닭고기. 제가 하림 닭고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하림 닭고기가 육가공업체죠. 닭고기 육가공. 이게 닭고기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닭가슴살만 하든가 아니면은 닭다리만 하든가 아니면은 통닭, 생닭으로 하든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려면은 저거를 가져와야죠. 양계장으로부터 육개를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육개를 공급을 받아야 그걸 이제 가공해서 시장에 출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양계장이 어떤 때는 팔았다가 어떤 때는 안 팔았다가 하면은 이게 제대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림에서 양계장을 운영을 하는 거죠. 자기네가 아예 양계장을 운영을 해버리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네끼리 하니까. 그걸 이제 꼭 하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가 설립하게 공급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자, 근데 계속 그렇게 양계장을 운영하는데 닭 사료 회사가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고 쉬었다 놨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아예 닭 사료 회사를 차려야지. 그러니까 다 해먹는 거죠. 그게 계열화예요. 계열화. 대기업이 다 그렇게 대기업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현대건설에서 건설하다 보면 중장비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중장비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맞잖아요. 그리고 그 중장비를 만들어 수출하다가 보니까 아예 조선사를 상선, 현대상선, 이 상선을 만드는, 그리고 자기네 배로 이렇게 수출하고, 나중에 아예 배를 자체를 그냥 만들어버리거나, 이렇게 이제 다 계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룹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열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그게 기술 연관성이 높으면서 계열화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한데 모여있는 게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집적지향. 됐나요? 그게 32번 맞는 말이고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이제 33번은 자, 이게 허프의 계산 문제인데요. 자, 이 허프의 계산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쉬운 축에 속하는 거죠. 자, 요 문제 풀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그 괄호 속에 마찰계수가 인지 아니면 다른 숫자인지를 봐야 되고요. 마찰계수. 그리고 또 도시 인구의 일부만 이용하는지 전부 다가 이용하는지 이 함정이 있는지를 봐야죠. 여기서는 그런 함정이 없죠. 그런 함정이 없으니까 도시 인구 15만 명 모두를 신규 할인 매장과 기존 할인 매장,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신규 할인 매장이죠. 요거 이제 당기는 힘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할인 매장은 크기는 5,000이고 거기까지 거리는
5km니까 25, 5의 점 25죠. 25의 오차는 200이죠. 그리고 기존 매장이 당기는 것은 3의 제곱 9분의, 그 다음에 3600인가요? 그러면 400 해서 200대 400 하니까 1대2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 명 가면 이쪽으로 두 명 간다. 이 소리잖아요. 전체 15만 명을 3등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규 쪽으로는 5만 명, 기존 쪽으로는 10만 명.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신규 3번이 정답이죠. 맞나요? 자, 다음에 34번은요. 이 34번에서 속으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실전에서도 이래요. 34번 정답이 2번이거든요. 그 차별화 자리가 있죠. 그 2번에 3번, 세 번째 줄에. 차별화에 포지셔닝 돼 있는데 그게 프로모션이 들어가야 돼요. 홍보 촉진. 4P라고 다 P 있다고 다 같은 P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고요. 3번이요? 차별화 맞잖아요. 그 차별화 내용에 그런 홍보하는 것도 있잖아요. 차별화 안에 홍보하는 것도 있잖아요. 차별화에 4가지 있잖아요. 차별화에 4가지 있잖아요. 차별화에. 4가지를 섞어서 차별화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섞어서. 차별을 하더라도. 맞나요? 시장을 세분화한 후에, 타겟을 정한 후에, 그 다음에 차별화 하는데 이 차별화의 내용이 4가지다. 4가지. 차별화의 가격 측면에서 차별화,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 유통 경로 측면에서 차별화, 홍보 촉진 측면에서 차별화. 맞나요?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거와는 차이가 나게 하라는 얘기, 차이가 나게.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린 거. 1번은 중요도가 낮은 지문이고요. 그 부동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데,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거시, 미시를 얘기할 때요. 미시는 의사결정 주체별로 살펴볼 때 미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자나 생산자, 정부, 의사결정 주체라 그래요. 또는 이제 여기 마케팅에서는 경쟁업자 이제 의사결정 주체, 또는 일반 공중, 이렇게 할 때는 미시 환경이고요. 제도적인 환경, 그다음에 경제적인 환경, 사회 문화적인 환경,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거시 환경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차별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프로모션, 홍보 촉진 들어가야 되고요. 3번의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경쟁자에 대한 경쟁의 전략 수립하고, 가망 수요 집단이 뭐예요? 수요할 것이 기대되는 집단이죠. 거기에 대하여 제품의 우수성이나 적합성 등을 홍보하는 단계다. 맞고요. 그 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은 먼저 세분화한 후에 하는 거죠.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상 상품의 가망 수요 집단을 확인하고 표적 시장에 적합한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렇죠. 정답 2번이었고요. 다음에 35번 혹시 3번 체크하신 분들 계시나요? 3번. 그것도 죄송합니다. 또. 끝까지 잘 읽어야죠. 지금 그게 그 첫 번째 기억이 들어가는 게 시점 수정 및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이건 너무 쉽죠.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이 135번에 있잖아요. 근데 니은에 들어가는 게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만 본다면 3번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정가격 산정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기회 원칙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요거 틀리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는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중간에 넣었어요. 끝까지 읽으시라고. 그 다음에 36번에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중에서 인근 지역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것 찾습니다. 자, 인근 지역 하면 제일 키포인트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자, 이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용도적으로 동질적인 지역을 말하며 그 범위는 가변적이다. 당연하죠. 뭐, 그 정도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하고 특정한 용도를 중심으로 용도상 대체 관계가 성립해야 되죠. 그런 지역이 유사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죠. 유사지역은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4번이 틀렸죠. 인근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록 사례 자료 수집이 쉬워지죠. 넓은 지역에서 사례를 찾기는 쉽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격 수준의 판정이 곤란해집니다. 너무 넓어져 버리면은 신뢰도가 높은 가격 수준을 판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도시나 농촌과 같은 종합 형태의 지역 사회보다는 좁은 범위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근 지역은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종합 형태로서의 지역 사회는 다른 용도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란 말이에요. 그 지역 사회 안에는 다른 용도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 형태의 지역 사회는 동일 수급권과 유사해요. 동일 수급권.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37번은 요거는 틀리면 안 되는데요. 의외로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이거 지난주에 했거든. 지난주에.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에 1번. 지난주에 수익환원법 하면서 수익환원법은 뭐 나누기 뭐 해서 한다 그랬어요. 수익가액 구할 때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해서 수익가액 구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환원율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많았고요. 순수익은 기억할 거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장래 순수익이에요. 장래 순수익. 자, 여러분 가치와 가격 구별할 때 가치를 어떻게 정해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값.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하잖아요. 내구재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수익 방식은 어떻게 평가한다 그랬어요? 이 건물을 평가할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아무리 좋은 자재를 사용해도 이 주변 상권이 죽어버리면 이거 사가지고 임대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나간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수익 방식은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보고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정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가장 이론적으로 좋은 방법이 수익환원법이라고요. 그러면 순수익을 지난 1년간 순수익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난 1년간 순수익 사용하면 안 되고 장래 순수익을 사용해야 되지. 지난 거 사용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앞으로 안 좋다면.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장래 순수익이고 두 번째가 안정화된 순수익이라고 그랬어요. 이 순수익을 앞으로 예상되는, 이제 내가 10년을 보유하든 15년을 보유하든 길게 보유하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만 계산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만 계산하고 그게 남은 기간 동안 똑같은 금액이 들어온다고 가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예상하는 그 금액에 어쩌다 발생하는 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어쩌다 발생하는 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안정화된 순수이고 이걸 알아야 요건을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 요건이라는 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산출되는 수익이라야 되고요.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래야 되고요. 합리적 합법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그리고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에 의한 수익이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된 순수익이에요. 그러면 이 요건을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안정화된 순수익으로 해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래 순수익이고 안정화된 순수익이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환원율에 대해서 많았잖아요. 환원율은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이다. 아니면 이제 부동산 가격분의 순수익이다.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되어 있다.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시조 12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환원율에 대해서 주로 했단 말이에요. 순수익은 할 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2번 보세요. 과거에 건축된 빌딩의 건축비가 명확히 알려져 있더라도 여기에 바로 감가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점 현재 재조달 원가를 산정한 후 감가 수정을 하여 적산가액을 구한다. 가하여라는 말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뭔가를 가한다는 게 그 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 감가 수정액을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모를까. 감가 수정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는 작업을. 그래서 적산가액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2번을 체크하신 분이 많은가요? 가하여 때문에? 이거 순전히 국어의 문제예요. 국어에. 아무튼 이론적으로 차지. 이론적으로 이 감가 수정액을 가산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가하여 하는 거는 이거는 그만큼 1번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틀린 거를 그냥 지나가고 체크를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3번, 4번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 시 사례부동산은 대상부동산과 동일성 및 유사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의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4번도 감정평가 3방식은 시장성, 수익성, 비용성에 차관해 성립한 것이며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이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래도 지금 2번이나 5번을 찍어서 틀렸다면 그래도 용서가 되죠. 기니까. 굉장히 기니까. 5번은 3방식 적용 결과 각 시산가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각 방식의 가중치를 달리하여, 이거 맞잖아요.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 산술평균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한다. 맞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38번은 정액법 계산 문제죠. 여러분, 이 정액법 계산 지난주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 빼기 얼마를 몇 등분해서 몇 년 경과했느냐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몇 년 경과.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재조달 원가를 곱하는 거죠. 그게 지금 재조달 원가를 100%로 잡았을 때 내용연수 만료시 이렇게 남는 게 있다면 전체 그 기간 동안 총 90%가 감가되는 것이고 이 90%를 전체 내용연수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를 해야 되니까 이걸 등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몇 등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를 찾기 위해서는 얘를 봐야 된다. 얘를. 그죠? 10%가 남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가율을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이 정액법 계산은. 잔가율이 10%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0.9를 해야죠. 0.9를. 90%를. 맞나요? 여기는 전체 내용연수라 그랬죠. 이게 새거예요. 새거. 이게 지금 새것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것의 내용연수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내용연수로 나누면 안 돼요. 35등분 하면 안 되고 지나간 게 5년이 있고 남은 게 35년이 있으니까 총 몇 등분? 40등분 했는데 그 중에 몇 년이 지났으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제 5년 지난 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100%에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1에서 빼는 거예요. 100%가 여기 1이에요. 그리고 이제 옆에 밖에 재조달 원가 200만 원이 150제곱미터 있으니까 3억이 되는 거죠. 요것만 계산하면은 감가 수정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하면 감가 수정액이 되는 거고 1 빼기부터 하면은 이제 적산가액이 다 되는 거고요. 요거 계산할 때도 1 빼기 0.9를 먼저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요걸 먼저 해야 돼요. 이쪽을 0.9 나누기 40 곱하기 5를 먼저 물론 이제 공학용 계산기로 가로까지 하면 다 뭐 관계없는데 아무튼 이거 0.9를 4등분하면 어떻게 해요? 반의 반이잖아요. 0.9를 반토막 하면은 0.45 0.45를 또 반토막 하면 0.225 10으로 또 나눠야 되죠. 그럼 0.0225 여기 곱하기 5 5, 25 5, 21 5, 20 5, 22죠 이게 5, 22가 올라갔으니까 1이 올라가고 5, 21이죠 1이 올라갔으니까 0.1125 나오죠. 그럼 요 1 빼기 0.1125니까 0.8875죠 8875 8875 곱하기 3억 나오죠. 200만원이 150제곱미터니까 3억 3호 15 1 올라가고 37이 22 2 올라가고 38이 26 2 올라가고 38이 26 26625 그 배열 순서 26625 찾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계산기로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가요? 자, 다음에 39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시직입니다. 표시직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표시직이라고요. 사례를 이용할 때는 사례 가격의 사시지계, 표준지를 이용할 때는 표시지계, 이렇게 여기에 항목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찾아서 곱하면 되는 거고요. 사례를 이용할 때는 사시지계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서 곱하면 되고 근데 이 문제는 표준지 공시지가 얼마예요? 10,000원이죠. 여기 10,000원이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가 변동률이 10%면은 그동안에 10% 올랐으면은 우리 이자 계산할 때 10% 이자를 계산하면은 1년 뒤에 원금 이자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때 1.1을 곱하는 것처럼 여기도 1.1을 곱해야 지가 변동을 반영을 하는 거죠. 다음에 왜 두 번째 건 안 읽어요? 대상 토지는 표준지 인근지계 소장 이거 왜 안 읽어? 그거는 뭔 뜻이에요? 대상 토지는 표준지 인근지계 소장 이거는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역 요인 비교치가 1이란 뜻이에요. 요놈이에요. 요놈. 어차피 사정보정은 안 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에서는. 그 두 번째 줄의 의미가 뭐라고요? 같은 지역, 인근지역, 같은 지역은 지역요인 비교치가 1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이거는 수정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같은 지역이니까. 여기에 대한 겁니다. 아시겠죠? 표시직에서 다음은 이제 개별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개별 요인 분석표가 있죠. 자, 그 개별 요인 분석표 나왔는데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나누는 걸 이론적으로 무슨 법이라 한다고요? 평점법이라고 한다. 평점법. 종합적 비교법보다 평점법이 더 객관적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항목을 보세요.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획지 조건, 환경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획지 조건 있죠. 그 획지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뭘 판단한다 그랬어요.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거냐 지역 요인을 비교하느냐. 획지 조건이 있으면 개별 요인 비교, 없으면 지역 요인 비교예요. 그래서 지금 개별 요인 비교하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표준과 대상으로 돼 있잖아 지금.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니까 표준과 대상. 자, 우리 이제 비교치를 계산할 때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수업했죠. 자, 여기는 사례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표준이 있는 거예요. 사례 자리 표준. 사례 없이 표준과 대상 나올 때는 얘를 사례로 잡으면 되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사례 부동산이 있는데 표준 획지가 어떠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대상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사례로 잡으면 되고. 사례와 표준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은 사례와 표준 획지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해요. 이럴 때는 대상이 없잖아.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표준의 대상 대신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사례가 없고 표준이 대신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표준이 사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례가 1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거는 표준 핵지에 비해서 고가로 거래됐대요. 표준 핵지라면 8만 원에 거래될 거를 표준 핵지면 8만 원에 거래될 거를 얘가 10만 원에 거래됐대요. 너무 고가로 거래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2억 5천에 거래됐대요. 뭐 이렇게 그런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총 몇 제곱미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례에 비해서 표준에 비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사정보정치는 할 거 아니에요. 사정보정치를 계산하여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10만원 분의 8만원 이렇게 한다고. 10만원 분의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얘가 대상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역할을 얘가 대상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얘가 사례 역할을 하는 거고. 됐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거기 표준이 전부 다 100으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표준은 100으로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 대상이 차이가 나는 거 100은 관계없어요. 대상이 100인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차이가 나는 거는 첫 번째, 세 번째밖에 없죠. 첫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100분의 90, 100분의 90이니까 이게 0.9, 0.9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9, 0.9, 1.1 곱하면 되는 거죠. 99, 81에다가 1.1을 곱하면 891 나오죠. 891. 81에다가 81 하는 거니까 89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배열 순서가 891이에요. 만원 곱해봤자 어차피 배열 순서는 그대로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저 항목을 찾아내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점 수정치가 1.1, 개별 요인 비교치가 0.9 곱하기 0.9. 그 다음부터는 계산기가 하니까. 그러니까 계산기 들고 가야 된다고요. 계산기를 지금 미리 장만하세요. 미리 장만해서 계산기가 익숙해야 됩니다. 핸드폰으로는 안 돼요. 핸드폰 반납해야 돼요. 시험 칠 때는 딱 이 전원 오프 해가지고 전원 오프하라고 하면은 오프를 해야 되는데 꼭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 무음으로 해놓거나 막 이렇게 난데 그게요 무음으로 해놔도요 경우에 따라 막 알람 설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알람 설정해 놓으면 알람은 울어요. 무음으로 해놔도. 그러니까 끄라면 꺼야지. 그걸 꼭 또 진동으로 해놓고 진동으로 해도 소리 다 들려요. 그거 저거 해가지고 퇴장시켜도 할 말 없어요. 시험 감독관이 그 주인이 누군지 찾아서 퇴장시켜도 할 말 없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끄라면 끄는 거예요. 그냥 끄고 계산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시키는 데도 안 하고. 그런데 사소한 데에서 목숨 걸어 1년 동안 공부했는 거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5번이 정답이고, 자 40번은 물건별 평가죠. 자, 물건별 평가인데 의외로 이걸 틀린 분들이 많아요.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건 너무 간단한 건데. 자, 1번은 공장재단이잖아요. 공장재단의 평가는 개별자산 평가액을 합산해서 하죠. 이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했잖아요. 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것은 대부분 수익 방식이라 그랬죠. 근데 공장재단은 원칙적으로 개별자산 합산 그리고 계속 수익이 키워드잖아요. 그럴 때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무슨 법? 수익헌업법이고, 과수는 무슨 법? 거사비잖아요. 거사비. 근데 토지는 어떻게 해야 돼?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아니에요? 여기 공시지가 할 때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표준지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개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개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표준지 공시가. 이게 원칙인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에는 거사비죠. 거사비.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는 적정한 실거래가가 뭐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사례로서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도시지역 외 지역은 5년 이내 사례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이 사례가 이 적정한 실거래가죠. 그 다음에 건물만 거래하는 경우 많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무슨 법? 원가법이고, 토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는 많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무슨 법? 거사비. 이제 일괄하는 거죠. 일괄. 살림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살림은
살림은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구분인데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산지는 땅이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면 되고 임목은 거삽이죠. 얘네들을 일괄할 때는 이것도 거삽이. 임목 중에 어린 나무 소경목님은 이거는 원가법이죠. 과수는 뭐고요? 거삽이. 동산, 자동차, 임대료 다 이제 비교 방식이에요. 얘는 이제 임삽이죠.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이거는 비교 방식은 비교 방식이라도 요놈하고 땅하고 요놈만 이제 공시지가 기준 임대사례 비교. 나머지는 전부 다 비교 방식인데요. 예외가 2개가 있죠. 건물 여기에서 설명해 소경목님 원가법이죠. 그리고 수익 방식에서 조금 전에 공장재단 했고요. 광업재단, 어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법? 수익하는 법. 무형의 자산 전부 다 뭐예요? 수익하는 법. 그러니까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이런 것들 다 수익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원가 방식. 원가 방식. 이 기계류로서 준부동산 중에 자동차는 거래가 많죠. 근데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 거래가 별로 없죠. 기계류로서 이런 것도 준부동산이죠. 근데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 원가법이죠. 다만 선박은 구분해서 평가를 하죠. 선체, 기관, 의장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를 합니다. 구분평가가 2군데 나오죠. 이게 산림의 구분평가 나오고 또 어디에? 선박의 구분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옳은 거죠. 됐나요? 자, 여기 틀린 것들을 찾아서 그 기본서나 요약집하고 해당되는 주제를 찾아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한번 풀었던 것을 또 틀린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죠?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으면 그걸 이제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다음에 또 출제됐는데 틀렸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틀리지 않도록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